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스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희 채널명을 문학정독이라고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는 기존의 채널명보다 이 제목이, 이 이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문학정독이란 이름만 봐도 문학을 정독하는 채널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정직한 이름, 꾸밈 없는 이름이라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2010년에 제1회 작품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이니까 11회인가? 12회인가? 아무튼 엄청 많죠? 그걸 다 구매했습니다.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가 나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 3편에서 4편 정도의 단편 소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3편을 준비했고요. 다음 주엔 4편을 나눌 수 있겠죠. 단편 소설을 읽겠다고 작정한 건, 제가 최근에 단편 소설을 쓰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 소설가님이 진행하시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때 단편 소설의 매력을 느꼈고, 제가 뭐 굳이 등단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단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이 작품집이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문학동네는 이름 있는 출판사이기도 하고, 거기서 수상한 작품들이니까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작품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모아놨겠죠. 한국의 단편의 최전선 걸작들을 만날 수 있는 작품집이지 않을까, 그래서 골랐습니다. 엄선된 그런 리스트인 거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작가상 2010년 1회 대상을 받은 작품을 먼저 볼게요. 김중혁 작가님의 1층 지하 1층.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1F/B1 이런 제목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근데 이거를 단편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단편을 읽었다 치고, 그럼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딱히 정답은 없겠지만 밑줄 친 문장, 와닿았던 문장 위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일단 자연스럽게 와닿았던 문장 위주로 한번 가보죠. 제가 당시에 제 최초로 이걸 읽었을 때의 느낌을 잘 곱씹으면서, 자, 11쪽이고요. 1층 지하 1층입니다. 대상 수상작. 네오타운이 나와요. 건물 관리자 연합이 나오고, 첫 번째 문단입니다. 지하 조직이래요. 건물 관리자 연합이. 그리고 암흑 속의 전투라는 공식 명칭이 나오고, SM/매니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문단에서. 자, 이게 좀 낯설고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실제 건물 관리자 연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니저라는 것도 당연히 없죠. 이거는 김중혁 작가님이 창작하신 명칭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문단에서부터 이제 소설은 독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있죠. 네오타운이라는 것부터 이미 이제 판타지 쪽으로 넘어가는데, 가상의 어떤 타운, 그 마을, 도시의 건물 관리자 연합이라는 단체, 현실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있을 법하기도 한 그런 단체,
그 지하 조직이래요. 암흑 속의 전투. 암흑 속의 전투는 뭘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죠. SM 슬래시 매니저가 뭘까? 이후에 다 나옵니다, 스토리가. 이게 떡밥을 던지는 거죠. 요런 식으로 창작하는 것도 괜찮다. 일단 저는 이제 암흑 속의 전투라는 키워드를 계속 이제 작가님이 물고 늘어지는데 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전투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되는 거죠. 요런 전략, 글쓰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았던 것 같아요, 전. 두 번째 문단. 한 건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순식간에 다른 건물로 옮아갔다. 그리고 한 건물에서 에어 컨디셔너의 실외기 장애, 압력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른 건물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 모든 건물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고 비슷한 구조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요 문장도 좋았어요.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도 잦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장 와닿았던 건물 관리자 연합이 생기게 된 이유는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주자들의 문의나 집단 항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만들어진 모든 단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요 문장도 좋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생기는 건, 이 건물 관리자 연합이 생긴 건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입주자들의 문의나 집단 항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다. 지구상의 모든 단체가 그렇다는 거죠. 전국 경제인 연합회인가? 정경련? 거기도 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아니겠죠. 그 CEO들, 사장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러니까 핵심은 어떤 단체를 만든 주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도 뭐 그러니까 단체를 만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건 이게 진짜 어떤 통찰,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현성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전국 과대 망상자 모임을 조직하는 쪽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었지만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과대 망상에 빠진 모든 인간이 그러했던 것처럼. 앞에 문장과 대꾸를 이루죠. 이것도 그것도 재밌어요. 이거 웃긴 문장이죠. 그다음 네 번째 문단. 구현성이 가장 좋아했던 말은 하자 보수였습니다. 그는 그 말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죠.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하자 보수만이 건물을 완벽하게 만든다. 이런 뭔가 좀 그럴듯한 그런 명언 같은 말을 했죠.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데 하자 보수만이 건물을 완벽하게 만든다. 좀 웃긴 말인데 아무튼 이런 말을 했다. 구현상이 건물 관리자 연합을 조직한 고평심. 자, 그 다음에 이문조라는 사람 2인자가 나오죠. 건물 관리는 구현상의 취미 같은 것이었다.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늘 자기 건물 지하실의 관리실에서 살았고 건물 관리보다 재미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 인물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문단 자체가 전략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문단은 건물 관리자 연합 지하조직 암흑속의 전투 슬래시 매니저라는 단어를 띄우고 운을 띄운 거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도시의 특징이라든지 건물 관리자 연합이 생기게 되는 배경 이런 게 나오고, 세 번째 문단은 구현성 튀어나오고, 네 번째는 구현성의 말, 대사와 이문조라는 사람 2인자 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하나씩 하나씩 축적이 되죠. 레고 블록 쌓기처럼 하나씩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문장의 결이 좋아요. 결이 좋다는 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객관성이 소설에서 왜 중요할까요? 주관적으로 쓰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써야 되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에. 나 혼자 읽을 거면 일기장에 쓰면 되잖아요. 그럼 주관적인 글이 되겠죠. 근데 주관적인 글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인 글은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고 설득이 되는 글. 이 글도 거리감이 참 좋아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문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쓰여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객관성이 소설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오타운은 생긴 지 3년 만에 전국 부동산 업자 선정 사무실 열기 좋은 지역 1위와 장사 잘 되는 지역 1위를 동시에 거머쥐었다. 구현성이 네오타운의 건물 관리자들을 위해 출간한 책 지하에서 옥상까지 건물관리 매뉴얼 1 모든 건물은 마찬가지다는 도시와 빌딩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일깨운 명저로 알려지면서 네오타운 내부뿐 아니라 모든 건물 관리자들의 필독서가 됐다. 건물 관리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대목은 제23장 형광등 갈아 끼우는 법이었다. 건물 관리자라면 누구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광등을 갈아 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입자들의 편견을 꾸짖으면서 세입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광등을 갈아 끼워야 하는 건물 관리자들의 아픔을 상세하게 기록한 그 장은 다른 장과는 달리 감성이 넘치는 서술로 한 편의 문학작품을 읽는 듯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형광등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형광등을 끼우는 요령, 대형 전등 갓을 쉽게 여는 방법 등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꼭 필요한 상식들도 빼놓지 않았다. 너스레를 떨고 있는 작가님, 이거 뻔뻔하게 이제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웃기라고 써놓은 문장이죠. 재밌어요, 이 디테일. 이런 책과 실제 23장 하면서 형광등 갈아 끼우는 법 이렇게 쓰니까 디테일이 살아있죠. 이런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소설에서 아까 객관성 얘기도 했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디테일을 던져주는 거. 그럼 실제 있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더 와닿잖아요. 확 와닿죠. 추상적으로만 쓰면 와닿지가 않을 텐데 요 문장이 특히 좋았어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하에서 옥상까지란 책의 어떤 문장들도 인용을 해요. 작가 스스로가. 재밌죠? 출판 기념회에서 구현성이 이 대목을 낭독했는데 한 건물 관리자는 뒷자리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다고 한다. 뭐 이런 거. 재밌죠? 소설 자체가 그냥 재밌어요. 술술 잘 읽히고 문장이 막 걸리는 문장 없이 술술 잘 읽히고 재밌습니다. 원래 소설은 재밌으라고 쓰는 거죠. 즐겁게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볼게요. 소형 건물이 마구잡이로 생겨나던 시기에는 건물 관리자의 영향력이 높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컴퓨터와 CCTV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 건물과 세입자를 관리하던 건물 관리자는 형광등이나 에어컨디셔너의 필터를 교체하거나 막힌 배관을 뚫어주는 사람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소형 건물의 지하에 관리실을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요즘에는 컴퓨터와 CCTV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죠. 그리고 윤정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홈세이프 빌딩의 건물 관리자 윤정우는 하면서 나와요. 2007년 4월 14일 저녁 10시 605호 입주민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방음이 문제였다. 방음이 문제였대요.
근데 어떤 방음이냐? 605호에는 20대 중반의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옆방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며 건물 관리자에게 항의했다. 옆방에는 결혼한 지 3달 된 신혼 부부가 살고 있었고 섹스하는 소리가 밤마다 벽을 넘었다. 요 예시도 좋죠. 뭐 아이들이 뭐 쿵쾅거린다, 뛰논다 요런 예시보다 신혼 부부가 옆집에 사는데 3달밖에 안 됐어, 결혼한 지. 근데 섹스하는 소리가 밤마다 벽을 넘었대.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난한 예시, 어디서 우리도 이제 일상에서 어디선가 들어본 집칸 이런 예시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좀 뭐랄까 공감력을 자아낼 수 있는 소재인 거죠. 흥미있기도 하고 이게 흥미있기도 하면서 그럴 법하다. 그런 소재니까 좋은 거죠.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사이로 들리는 여자의 신음소리, 드물게 들려오는 남자의 깊은 숨소리. 절정에 이르면 여자는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댔다. 재밌는데, 근데 요 부분, 뭐 절정에 이르면 여자는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대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아니 뭐 모텔도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누구나 이제 들릴 텐데 소리를 질렀다? 요건 좀 의아하더라고. 요 문장. 다른 문장은 다 좋았는데 아까 객관성 얘기했잖아요. 과연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너무 특이하다. 특이점이다. 그래서 윤정우는 흡입기를 더 설치해야 할지 압착 톱밥으로 만든 1인치짜리 단열재를 덧대야 할지 고민했다. 연륜 있는 건물 관리자였다면 1초의 고민도 없이 흡음기를 추가하는 쪽을 택했겠지만 윤정우는 건물 관리자가 된 지 이제 겨우 4개월째였다. 관리자 양성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1인치짜리 단열재와 흡음 석고보드를 설치하는 것이 정석이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너스레를 떨고 있는 장면인 거죠. 관리자 양성학교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흡음기를 설치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거죠. 빌딩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들어가야 세이프가 되는 것일까? 이제 윤정우는 운동에 대해서 보면 이제 문장 읽어볼게요. 모든 입주민들을 확실히 지켜주겠어. 윤정우는 오른손을 꼭 말아주며 중얼거렸다. 모든 것을 스포츠에 비유하는 것은 윤정우의 버릇이었다. 이런 디테일도 좋았어요. 인물 캐릭터를 구축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설의 3대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죠. 인물, 사건, 배경. 또 5대 요소로 확장이 되면 인물, 사건, 배경에 문체와 주제가 추가됩니다. 이 5가지 요소로 소설을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물은 캐릭터인 거죠. 캐릭터성. 최근의 경향성은 캐릭터가 강하죠. 82년생 김지영, 보건교사 아는영,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앞장 세우는 거죠. 사람들은 그 캐릭터가 좋아서 영화를 보고 마블 히어로들도 그러겠네요. 캡틴 아메리카가 좋고 아이언맨이 좋고 배트맨이 좋아서 히어로물을 보는 거죠. 조커가 좋아서 보고. 그 캐릭터 자체의 매력이 포인트입니다. 소설에서도 요즘의 경향성은. 두 번째는 문체겠죠. 문체가 독특한 그 작가만의 문장을 읽기 위해서 소설을 보는 거죠. 캐릭터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얼마나 참신한가, 시의성이 있는가, 문체는 얼마나 그 작가만의 개성을 잘 나타내나. 그래서 소설을 보겠죠? 2가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다음에 근데 요즘에 이제 주제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캐릭터나 문체에 비해서는 그만큼 압도적이진 않다. 요런 분석, 요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소설가 선생님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요즘의 경향성은 그러하다. 저도 이제 그 5대 요소에 하나씩 이거를 이제 대입해서 볼 수 있겠죠.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 소설엔 캐릭터가 얼마나 잘 구축돼 있지? 윤정우를 상징하는 그 문장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스포츠에 비유하는 것은 윤정우의 버릇이었다. 그래서 야구를 비유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좋아요. 이러면 이 캐릭터를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 김준혁 작가님의 문체는 어떤가? 문체는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재밌어요. 그냥 너스레를 떠는 뭐랄까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재밌는 문장들이 많아요. 객관적이기도 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플래시 불빛 하나가 윤정우의 얼굴을 향했다. 죄송하지만 플래시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건물에 불이 다 나간 상태예요. 정전이 돼서 플래시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입주민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 좀 물음표를 쳤던 게 뭐 사소한 거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플래시라기보다는 후레쉬라고 하죠. 후레쉬. 많은 한국인들이 후레쉬라고 발음을 합니다. 표준어가 아닐지라도. 아니겠죠, 표준어가? 근데 소설에서는 표준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플래시라 표기한 것 같은데, 저는 후레쉬로 했으면 어땠을까? 인용문,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는 대사에서는 후레쉬라고 쓰고, 이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플래시라고 썼으면 좀 더 디테일이 살았겠다. 그런 아쉬움. 그 다음 19쪽. 자신의 발끝조차 보이지 않는 완벽한 암흑 속에서 불이 다 나간 상태인데, 요즘엔 이게 완벽한 암흑이 될 수 없는 게, 왜냐면 플래시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키면 되거든요. 스마트폰에 후레쉬 다 달려 있습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에 그냥 그 정면으로 그냥 비춰도 어느 정도 다 보여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전화도 가능하고, 그냥 어두워져도 상관없이 볼 수 있어요. 그 완벽한 암흑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때문에 뭐 어떤 고립된 공간에 갇힌 개인이 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바깥하고 연결이 되는데, 요걸 처리하는 게 소설가들의 또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런 디테일이 좀 아쉽다. 아까 그 섹스하는 여자가 막 소리 지르는, 절정에 이르면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이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이 암흑, 핸드폰 비추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객관성 때문에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게 소설을 써야 되는데, 이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야. 이 두 문장이 좀 걸렸다. 후레쉬란 단어도 그렇고. 그 다음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정우는 평상시에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다. 3부 리그의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다리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을 했다. 이런 디테일 좋죠? 이 사람은 운동을 좋아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관리자. 그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숫자를 셌다. 그 다음에 조천웅이 나옵니다. 홈세이프 빌딩을 관리하는 윤정우, 오대용 빌딩을 관리하는 건물 관리자 조천웅, 이렇게 나오죠, 인물이. 한 명씩 인물이 등장합니다. 차례대로 헷갈리지 않게. 조천웅은 건물 관리자가 알아야 할 모든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로 유명했지만 인간관계에는 문제가 많았다. 조천웅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누구든 3분 내로 기분이 상했다. 조천웅은 눈이 작았고 얼굴이 컸고 입술이 두꺼웠고 목은 짧았으며 어깨가 꾸부정했다.
좋은 묘사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구든 3분 내로 기분이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눈이 작고 얼굴이 크고 입술이 두껍고 목이 짧고 어깨가 꾸부정한 사람. 어떤 이미지인지 확 와닿잖아요. 그 다음 문장.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야만 몸에 집중할 수 있고 몸이 계단의 숫자를 제대로 느껴야만 운동 효과가 높다는 것이 윤정우의 생각이었다. 납득이 가죠? 건물 관리자는 자신의 몸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야. 건물의 리듬에 자신을 맡겨야지. 그래야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거든. 건물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진동만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어야 해. 이건 건물관리자 연합 회식 때 구현성이 윤정우를 꾸짖으면서 한 말입니다. 되게 웃기죠. 건물을 만졌을 때 진동만으로 건물에 어디에 문제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럴듯하잖아요. 재밌죠? 어떻게 보면 풍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설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간단한데 건물 관리자 연합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정전이 돼버렸어요. 정전은 구현성 이 회장이 구현성이 어떤 그 단체와 협약을 맺고 24시간 동안 통제권을 넘겨준 거죠. 그래서 그 통제권을 넘겨준 그 단체에는 이 올드타운을 해체하고 뉴타운을 만들려는 부동산 업자인 거죠.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기존의 집값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려는, 다 쫓아내고 새로 거대한 도시를 짓겠다. 재건축하겠다. 이런 야망이 불타는 사람들, 이 정전을 일으킨 거죠. 24시간 동안 정전이 되는데 그거를 이 관리자 연합이 보고 맞서 싸우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해요. 21쪽. 모두들 어둠을 무서워했다. 비상등도 켜지질 않아서 누군가 도시 전체에 암막을 둘러쳐 놓은 것 같았다. 여기도 물음표를 쳤는데 아까 휴대폰 때문에 거리에 자동차 불빛들만이 건물과 도로를 비추고 있었다. 자동차 불빛뿐만 아니라 휴대폰이 비출 수 있죠. 그 다음, 창문이 없는 방에서 살아본 사람은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 있으면 한마디로 우주의 끝까지 내몰린 기분이다. 네오타운의 관리실 구조는 비슷하대요. 근데 창문이 없대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가구의 전부이고 창문은 당연히 없었다. 그 우주의 끝까지 내몰린 기분. 잠을 자기 위해 불을 끄면 사방이 우주의 귀퉁이처럼 깜깜하고 문 너머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배수관에 물 흐르는 소리가 까마득하게 들려온다. 이런 공간인 거죠. 관리사무소. 관리자가 거주하는 곳이 벽이 사라지면 우주 전체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져서 몸이 수축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그 때문인지 윤정우는 어두운 방에서 자신이 점점 줄어들어 작은 모래가 되는 꿈을 자주 꾸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관리자 자체가 이런 존재로 세상에서 느껴질 수 있겠다. 윤정우는 이제 정전이 됐으니까 경비에게 플래시 하나를 빌려서 지하로 향했대요. 지하로 갈 때마다 봤던 표지판이 있는데 1층과 B1 지하 1층 이렇게 나누는 녹색 그 표지판 아시죠? 그걸 봤는데 그게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죠. 정전이 됐는데 깜짝 놀란 거죠. 23쪽 보면 표지판 속에서 FBI라는 단어가 보였다. 1F B1이니까 FBI가 보인 거죠. 이런 기발한, 이거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소설에. 기발한 발상. 이건 실제적인 발상이다. 직접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다. 그럼 이 모든 사건이 FBI 음모였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윤정우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재밌죠?
시스템에서 하나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부분을 통해 결함을 해결할 수 있다. 정상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정상으로 비정상을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멈췄을 때는 기준점이 사라진다. 윤정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관리자 양성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일단 이 문장도 어떤 통찰을 포함하고 있죠. 삶의 통찰. 작은 불빛으로도 방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작은 불빛으로도 책상의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수화기를 든 거죠. 건물관리자연합에서 이문조의 역할은 단순했다.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는 거였다. 이문조가 화내는 걸 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끔 누군가를 타이르긴 했지만 그것도 싱글싱글 웃으면서였다. 윤정우는 이문조의 긴박한 목소리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다. 좋죠. 이런 식으로 이문조의 성격을 드러내는 문장인 거죠. 그 다음 25쪽.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책상 위에 얹힌 책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실감하기가 힘들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이런 기분일까? 내가 있긴 하지만 실감할 수 없는, 내가 있긴 하지만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이런 삶이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은 아닐까. 자, 그 다음 쭉쭉 가서 결국 이제 이 건물 관리자들은 지하에 난 비밀 통로를 통해서 네오타운의 그 빌딩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하 통로로. 비밀 지하 통로. 윤정우는 그 지하 통로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하나의 지점에 그 관리자들이 모여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오대용 빌딩의 조천웅은 폐소공포증이 있어요. 공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겁먹은 내장이 곧바로 토해내는 말이었다. 조천웅은 윤정우를 생각했다. 숫자를 세보기로 했다. 숫자를 세서 몸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공포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도 지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참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공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이런 되게 리얼한 문장. 직접 경험해본 사람은 알 수 있는 문장을 넣어서 참 좋았어요. 결국 다 모였습니다. 윤정우, 조천웅 다 모였어요. 한 자리에. 관리실에. 그래서 CCTV를 점검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떤 놈들일까? 저기 있네요.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은 모니터 대신 그 사람의 손가락을 먼저 쳐다봤다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요 문장도 좋죠.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의 손가락을 먼저 보거든요. 봐야 방향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디테일 좋았어요. 리얼하죠. 좋은 문장이라고 봅니다. 이문조는 손동작으로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만약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기에는 너무 멀었다. CCTV를 보면서 조용히 해 이렇게 한 거죠. 이런 문장도 좋았고요. 결국 복면 쓴 사람들을 보고 수동으로 문을 조작할 사람들을 보냅니다. 당연히 당연히 이 2인조가 갔겠죠. 조천웅과 아까 이름이 뭐였더라? 윤정우가 간 거죠. 수동으로 문을 조작하기 위해서. YG 스타 빌딩은 구현성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긴 했지만 한순간은 아니었다. 80층짜리 초현대식 복합상가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잘한 건물들은 싹 쓸어버리고 멋지게 하나 세워 올리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죠. 비효 개발의 K가 하루만 네오타운의 관리권을 넘겨주십시오.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흑막이 있는 거죠. 딜을 한 거죠. 각 빌딩의 지하가 연결되고 비밀 관리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관리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관리실 따위 어떻게 만들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통찰, 이 통렬한 말. 구현성은 캄캄한 방 안에서 캄캄한 어둠을 바라보며 어둠 속으로 영원히 묻히는 비밀이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생각했다. 한 사람만의 비밀, 두 사람만의 비밀, 세 사람만의 비밀. 저 어둠 속에는 얼마나 많은 비밀이 묻혀 있을까? 죽어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은 채 숨을 거두는 것일까? 구현성은 자신의 비밀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두려웠다. 두려웠겠죠. 36쪽. 조천웅은 이야기를 나누기엔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일을 맡기기엔 믿음직한 기술자였다. 그래서 같이 간 거죠. 비밀 관리실은 숫자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1층과 지하 1층 사이에 어떤 곳이었고 슬래시처럼 아무도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는 아주 얇은 공간이었다. 좀 전에는 표지판에서 FBI라는 글자가 보였지만 이번에는 슬래시가 크게 보였다. 1층이나 지하 1층 표시보다 슬래시가 더 크게 보였다. 사이 존재인 거죠. 38쪽. 윤정우가 무전기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다. 윤정우는 미식축구에서 터치다운을 한 선수의 기분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다. 일관성이 있죠, 문장이. 운동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운동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습관이 있다. 그 다음, 그동안의 공포가 내장에서 올라와 입속에 쌓여있다가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이다. 아까도 비슷한 문장 나왔었죠. 내장에서부터 올라온 소리. 그래서 줄을 쳐봤고요. 결국 이제 특공대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암흑 속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 특공 직원들을 잡은 거죠. 이 네오타운의 관리자들이, 건물 관리자들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던 시스템은 사건이 있은 후에 전면 수동으로 바뀌었고 한 번 수동으로 바뀌고 나자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낡아갔다. 그렇게 잘 되던 마을이 망해버린 거죠. 자, 42쪽. SM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건 윤정우였어요. 윤정우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는 슬래시 기호를 볼 때마다 우리의 처지가 딱 저렇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층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끼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층과 층 사이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슬래시가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꼭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누군가 저의 직업을 물어본다면 저는 자랑스럽게 슬래시 매니저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래서 슬래시 매니저가 된 거예요. 1층과 지하 1층, 1층과 2층, 2층과 3층의 사이, 슬래시인 존재인 거죠. 이렇게 의미 부여를 거창하게 윤정호가 했는데 슬래시 조천웅이 딴지를 걸죠. 칼럼을 다 읽고 그거는요 그냥 1층 위에 2층이 있고 2층 위에 3층이 있다는 표시거든요.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슬래시 아무데나 쭉쭉 그어 넣으면 큰일 나거든요. 요 문장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만약 윤정우의 말만 이 인용문만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 노동자들, 청소 노동자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슬래시 같은 존재구나. 한편 감동적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의식. 근데 주제의식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소설이 비려지죠. 요즘 사람들은 특히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뭐 운동권들도 있었고 그땐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그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주제, 뭐 민주주의, 뭐 평화, 자유, 뭐 시민권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옳은 시대였죠. 주제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 시대였어요. 7, 80년대는 분명.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미 민주주의는 도래했고 물론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고 자유를 충분히 구가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주제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7, 80년대로 돌아가는 회귀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문장을 비리게 생각하는 거죠. 아, 비리다.
실제로도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을 하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설명하려는 순간 꼰대가 돼버려요. 이 글이 비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윤정우의 말도 있지만 우린 슬래시 매니저야. 감동적이죠? 주제가 의식이 너무 과도해요. 근데 이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의 역할을 조천웅의 이 말. 그냥 뭘 알지도 못하면서 슬래시 아웃이나 쭉쭉 그어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균형을 잡아주는 말입니다. 주제의식을 스스로 좀 뭐랄까 과도하게 실린 주제의식의 균형추를 균형을 맞춘 거죠. 윤정호 같은 사람도 분명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조천웅 같은 사람도 많아요. 좀 거창한 말, 좀 의미 있어 보이는 말을 하면 조천웅처럼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고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엔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좋았어요. 이 문장. 조천웅은 꼭 필요한 존재였다. 이 소설에서 서사적 균형, 캐릭터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윤정호는 건물 관리자들을 위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구현성은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예요. 지하에서 옥상까지보다 더 훌륭한 책을 쓰기 위해 밤마다 작은 등 아래에서 글을 쓴다. 책상을 아예 한쪽으로 옮겨놓고 통로를 열어두었다. 그곳에서는 늘 바람이 불어왔다. 윤정호는 그 바람이 쓸쓸한 관리자들을 하나로 묶어준다고 생각했다. 모든 통로가 이어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윤정호는 지하관리실의 모든 통로를 하나로 연결시켜둔 구현성이 고마웠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좋았어요, 저는. 일단 객관적으로 쓰여졌고 재밌고 잘 읽히고 주제도 좋고,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썼다면 슬래시 매니저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 청소 노동자들이나 관리자들 그분도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감상적으로 심파적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너무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근데 여긴 좀 어떻게 보면 판타지적인 뉘앙스도 나고 가상의 도시, 그리고 아까도 보면 스스로를 희화하기도 해요. 꼭 이 사람들은 막 건물 관리자들을 신격화하지 않고 형광등 갈아주는 얘기라든지, 근데 디테일한 부분들도 재밌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노동소설일 수도 있겠다. 21세기의 노동소설은 이렇게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난해할 수도 있죠. 이게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작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텍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앞으로 2편을 더 보겠지만 우리가 여기 나누겠지만 21세기의 평균적인 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뭐 일상적인 감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스토리, 서사, 캐릭터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누구보다도 시대의 촉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시대를 읽는 감수성이 예민해야겠다. 좋았습니다. 이런 게 21세기적 감성이구나. 저는 어떻게 보면 20세기, 특히 7, 80년대 운동권의 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교조적이고 뭐 꼰대적인 마인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자꾸 가르치려 들고, 저는 그러니까 주제의식 과잉인 사람인 거죠. 이런 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처럼 나는 이런 주제를 너무나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제 안에는 뭐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뭐 이런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윤리적인 그런 메시지들. 그런 걸로 가르쳐서 소설도 어떻게 보면 뭐 프로파간다처럼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똑같은 주제를 썼으면 완전 다른 글이 나왔겠죠. 그럼 사람들이 안 읽겠죠. 가르치려고 드는 거를 읽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제 얘기는 요 정도 하고, 45쪽에는 재밌는 게 이 책의 장점은 작가의 말이 나오고, 소설 뒤에 작가의 말이 나오고 평론가의 해설이 나와요.
삼중 구조인 거죠. 작품, 그다음에 작가의 뭐 덧붙이는 말, 그다음에 해설, 평론가의 해설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작품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김중혁의 1층 지하 1층 창작 노트라고 해서 나오는데 재밌게도 이게 그림으로 웹툰, 만화 형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실제로 김중혁 작가님은 창작 노트를 이렇게 그리시나 봅니다. 이미지적으로 사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그 글은 그래서 이미지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게 좋더라고요. 나름 이제 뭐 이런 뭐 줄로 연결된 그런 그 구성도 같은 것도 그리고 재밌습니다. 슬래시, 지하 1층 이런 것들. 아,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는구나, 작가들은. 작가마다 다 다르겠죠, 창작 노트라는 건. 이렇게 끄적끄적하면서 생각을 짜맞추는 거죠. 좋다. 아, 이런 식으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만약에 소설 창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품집. 그 다음에 48쪽부터는 조효원 문학평론가님의 해설 갑옷의 틈을 찌르다를 보겠습니다. 단편소설의 목표와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유일하게 적합하고 타당하게 발화할 수 있는 명제는 이것이다. 세계의 몸에 둘러쳐진 두껍고 단단한 갑옷의 틈새를 가능한 한 깊숙이 그리고 날카롭게 찌를 것.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단편소설은 탁월한 존재론적 농담에 대한 정밀한 발견술이 되어야 한다고 쓸 수 있다. 돈키호테를 인용해요. 돈키호테는 당당히 자신이 쓴 투고가 면도대야가 아니라고 한다. 이 돈키호테가 그런, 다시 한번 이 명제를 볼게요. 단편소설은 어떠해야 하냐? 단편소설의 목표. 세계의 몸에 둘러쳐진 두껍고 단단한 갑옷의 틈새를 가능한 한 깊숙이 그리고 날카롭게 찌를 것. 그 갑옷이란 뭘까요? 허위의식? 위선? 가식? 근데 그 갑옷의 안에 있는 건 뭘까요? 세계의 속살이겠죠. 속살은 본질? 민낯? 진실? 리얼? 이런 거겠죠. 그거를 단편소설은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 갑옷을 뚫고 속살을 찔러야 한다. 의미 있는 말이죠. 진실에 가닿지 못하면 아무 쓸모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단편소설은, 달리 표현하면 단편소설은 탁월한 존재론적 농담에 대한 정밀한 발견술이 되어야 한다. 존재론적 농담이 뭘까요? 존재론적 농담에 대한 발견술. 존재에 대한 농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돈키호테의 그 투고가 면도되어야 했는데 웃기잖아요. 풍자일 수도 있고요. 자, 현대의 단편소설은 바로 이 천재적인 기사의 창을 물려받아야 한다. 그의 창이 향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세상의 갑옷 아래 억눌린 엄청난 존재론적 농담이 놓여 있었다. 저는 이게 농담이라는 게 와닿았어요. 결국 풍자일 수도 있고요. 돈키호테는 웃기잖아요. 웃긴데 그 자신은 진지하거든요. 남들은 정신 나갔다고 하지만 풍자죠, 풍자. 그 농담. 그냥 이건 단순하게 좀 봐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한없이 진지하기만 한 모든 어떤 걸 대하든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웃음으로 모든 걸 희화화하는, 자기 자신도 희화화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도 좀 뭔가 풍자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격상. 저는 어떤 사람이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더 친밀하고 어떤 사람이 더 깊은가?
전 농담, 이게 웃음, 어, 웃으면서 세상을 말할 수 있는, 막 세상을 말하는 방법도 뭐 짜증내면서 할 수 있고, 7, 80년대의 방법론은 세상에 대해서 분노와 화, 뭐 역정, 살이 이런 걸 갖고 뜨겁게 타오르는 시대였잖아요. 다 찡그리고 울분을 토하고 울면서 부르짖는 시대였죠. 7, 80년대는. 근데 21세기 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 부담스럽다, 아니면 뭐 좀 더 심한 말로 쇼한다, 뭐 관종이냐 이런 얘기 하죠. 요즘엔 그래서 웃으면서 농담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이미 이제 웬만큼 다 잘 살고 있고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농담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고 농담을 해야 하는 시대인 거죠.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진실을 말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맥락 뉘앙스의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존재론적 농담에 대한 발견술이 되어야 한다. 단편 소설이. 핵심은 그 웃음, 유머, 농담인 거죠. 저도 이제 지나치게 제가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농담을 아예 못하고 안 하고 농담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를 웃길 수 있고 웃겨야 한다는 거, 그런 강박이 있는 사람 있죠. 누군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나도 그래야겠다. 이 소설도 그러니까 이런 해설을 보면서 이 소설을 다시 보면 존재론적 농담에 대한 소설이에요. 분명 허구고 가상의 얘기지만 어떤 현실의 속살, 세계의 속살을 드러내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설이 깊어지죠. 슬래시를 주제로 내세우는 동시에 슬래시가 주제였어요. 아까 5가지 요소 중에 주제. 근데 슬래시만 강조하면 망하는 거죠. 오히려 숨겨야 되겠죠. 절묘한 소설적 엠블렘으로 각인시키면서 하나의 탁월한 줄거리를 끼워놓은 김중혁의 단편에도 이와 같은 경탄할 만한 존재론적 농담들이 점점이 박혀있다. 하자 보수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완벽주의자, 이것은 현실과 한 몸을 이룬 역설의 형상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실은 결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정합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오히려 무수히 많은 원심력들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는 긴장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모종의 자기장과도 같은 것이다. 구현성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형상에서도 이러한 긴장이 발견된다. 즉 그에게는 하자 보수와 완벽히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죠? 현실은 결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정합적이지도 않죠. 무수히 많은 원심력들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는 긴장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모종의 자기장과도 같다. 구현성이란 인물도 하자 보수와 완벽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분명 비현실적인 인물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 속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을 법한 인물들 또한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캐릭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캐릭터 중요하다고 했죠. 현실과 비현실 사이, 현실의 틈 속에 자리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들의 존재 공간은 슬래시인 것이다. 그들이 SM, 즉 슬래시 매니저를 자처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인물들. 현실적인 것 같지도 않고 비현실적인 것 같지도 않아. 애매해. 중간에 끼인 존재. 이 중간자, 중간적 존재. 사이 존재. 이게 현대 철학과도 맞물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이런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있는 존재를 쓰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좋겠죠. 그리고 달인적 태도를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거의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조그만 일에
놀라운 집중력과 숙련된 솜씨를 발휘하여 그 분야에서 어떤 경지에 이른 특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달인이라 부른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달인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초현실적이다. 그들의 능력은 일상의 예측과 측정치를 가뿐히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 초현실적인, 어쩌면 초인간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실력이나 솜씨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태도이다. 즉 자신의 일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주의력과 자부심이 그들을 보통이 아닌 사람, 초인간적 존재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건물 관리자들도 일종의 달인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중혁의 건물 관리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달인적 태도가 필요 없어 보이는 일에 달인의 집중력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달인의 진정한 반대항, 비달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평범한 사람들, 범인이 아닌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달인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캐릭터가 달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달인적 태도가 필요 없어 보이는 일에 달인의 집중력을 투여하고 있다. 달인의 반대항, 비달인에 해당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도 결코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다. 캐릭터가 깊어지고 있죠. 이 해설로 인해서. 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읽힌다는 것은 이 소설이 갖추고 있는 장점들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의 것이다.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는 손에 잡히는 표면상의 유머는 이 소설의 나무의 풍성이 열린 과일의 껍질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반해 이 과일이 품고 있는 풍부한 속살은 소설의 달인인 쿤데라조차도 경탄할 만한 것이다. 극찬이죠. 그거는 그냥 1층 위에 2층 있고 2층 위에 3층 있다는 표시거든요.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슬래시 아무데나 쭉쭉 구워놓으면 큰일 나거든요. 조천웅의 이 결정적 한마디는 게으른 독자들의 머리를 망치로 번쩍 내리친다. 슬래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데나 쭉쭉 구워놓으면 큰일 난다. 우리는 이것을 글쓰기에 대한 심중한 경고의 알레고리로 읽을 수도 있다. 콘데라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돈키호테로 하여금 지금껏 그가 쓰고 있던 투구를 벗게 하여 그 면도대야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신기한 듯 쳐다보게 만드는 일과 같다. 다시 말해 조천웅의 한마디는 2번 경탄할 만한 존재론적 농담이다. 김중혁의 창은 무대 뒤에서가 아니라 관객석 뒤에서 날아든다. 세계가 두른 갑옷의 결정적인 틈, 독자들의 머리통 속으로. 좋은 문장이죠. 이게 결정적인 문장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확하고 날카롭게 창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우주의 끝에서부터 온다. 작가의 아바타라 불러도 좋을 윤정호가 거처하는 공간, 즉 건물 관리실이 바로 우주의 끝이다. 존재를 한없이 작게 만드는 우주의 끝으로 내몰리는 경험을 해본 작가만이 바로 그 우주의 에너지를 한껏 담아 창을 던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단련된 자만이 세계의 틈을 날카롭고 깊숙하게 찌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직 방심하기엔 이르다. 날이 갈수록 세계의 갑옷은 더욱 두꺼워지고 또한 촘촘해지고 있으니 말이다. 하므로 우주의 끝에서 세계의 틈까지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김중혁의 왕복 운동은 앞으로 더욱 치열한 고투가 될 것 같다. 좋은 해설, 좋은 평론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편혜영 작가님의 저녁의 구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김중혁 작가님의 1층/ 지하 1층 했었고요. 감사합니다.